안녕하십니까. 두병현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과목인 청소년 이해론에서 세 번째 시간인 바로 전치사시로는 37차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교재 위치는 393페이지에 45분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분 문제는 제가 지난 시간 말미에 긴저버그라든가 슈프라든가 이러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긴저버그는 환장해라고 하는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잠정기 안에는 흥능가전이라고 4단계가 있고 현실기 안에는 뭐죠? 탐구특 또는 탐구특이 아니고 정교화라고 하는 단계 3단계가 또 하위 단계로 숨어 있다. 자,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설명해드렸던 기억납니다. 지난 시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46번입니다. 다음 중 사이버 공간의 특징이 아닌 것입니다. 자,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개방성이죠. 누구든지 다 이렇게 접촉이 가능하고, 그 다음 익명성입니다. 내가 누구지 모르고 상대방도 누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다양성이죠. 여러 가지 정보가 오고 가기도 하고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그 다음에 자율성입니다. 내가 한번 하고 말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폐쇄성은 아니죠. 폐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어떤 딱 자기들끼리만 그들만을 리그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어떤 참여를 차단하는 이런 것인데, 인터넷은 주로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죠? 이런 경우라 46번에 1번이 사이버 공간의 특징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 다음에 4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그 외부 문화와 기존의 문화가 상호 작용을 일으키면서 기존의 문화가 변화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게 바로 문화접변입니다. 여러분 내용 중에 보면 문화접변은 잘 아시는 내용일 거고, 문화지체는 뭐죠? 어떤 다른 문화권과 비교해서 문화의 발달 속도가 처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문화가 다른 어떤 정신 문화가 아주 그러니까 물질 문화는 엄청나게 발달이 빨리 가는데 정신 문화가 좀 이렇게 지체된다. 보통 문화 지체와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물질 문화는 얘들 발달이 굉장히 빠른데 정신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걸 이걸 갖다 우리가 문화 지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문화 실조라는 말은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한 문화적 어떤 혜택이라든가 문화적 가치라든가 문화적 그 내용을 발달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문화실조라고 그러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화접변이라든가 문화지체라든가 문화실조에 대한 내용 꼭 알아두시고, 47번에 있는 지문의 내용은 말 그대로 문화접변에 관한 내용이니까 1번이 답입니다. 48번입니다. 청소년 의복 문화의 일반적 특성으로 거리가 먼 것은? 3번입니다. 전통을 고수하는 의복 문화.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요즘 젊은 친구도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요? 안 하죠? 최근에 가끔 이렇게 여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한복을 입고 나들이 하는 그런 무슨 이벤트 같은 그런 걸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1번, 2번, 4번, 5번은 요즘 청소년들의 어떤 의복 문화 내지는 어떤 의식주에 있어서의 아주 기성세대와는 차이가 나는 그런 뚜렷한 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8번에 3번입니다. 49번입니다. 문화의 개념에 대한 총체론적 관점과 일치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총체론적 측면에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말 그대로 어떤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고려했을 때를 보면서 어떤 그런 바라보는 관점이라 되겠죠. 그래서 기억해 보면 문화는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의 총체이다. 그러니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부정적인 거든 긍정적인 것이든 발달 과정에 있는 것이든 아니면 쇠퇴해 가는 과정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보는 생활 양식의 총체를 문화로 보는, 이게 총체론적 관점이고요. 니은입니다. 문화는 환경에 적응하는 메커니즘으로도 기능한다 라고 해서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능적 측면까지도 다 포함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디귿, 문화는
관찰된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규제하는 규칙의 세계다라고 되는데, 규칙의 세계뿐만 아니라 행동 그 자체까지도 다 문화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정치론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된다, 이런 구분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적절하지 못해서 기억과 니은이 맞는 2번이 답입니다. 50번 문제입니다. 문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 학자는 상징과 의미 체계로 문화 개념을 설명하면서 특정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심층적 기술을 강조한다. 사회적으로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부여하는 의미를 문화 이해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본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기어츠라고 하는 분입니다. 누가 어떻게 말했냐 하는 것들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그대로 여러분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1번 문제입니다. 브로디웨가 제시한 것으로 행위자의 물질적, 비물질적 존재 조건에 의해 형성되며 취향의 차이를 일관되게 조직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바로 아비투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비투스 이 단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비투스라는 단어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문화를 얘기할 때, 특히 이제 뭐 사회학에서 얘기할 때 이 아비투스라는 용어를 참 많이 씁니다. 아비투스를 갖다가 우리가 그 사전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 여러분 좀 받아주시겠어요? 물론 뭐 그 해설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보면 이런 거예요. 아비투스를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뭐라 할까요? 뭐 기본 원석, 뭐 기본적인 원석, 원리적인 어떤 관행 이런 거죠. 기본적인 어떤 관행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비투스란 좀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계급이나 계급 분파의 관행을 생산, 재생산하며 지속적으로 생성력이 있는 원칙들을 말한다. 계급이나 계급 분파의 관행을 생산, 재생산하며 지속적으로 생성력이 있는 원칙들을 말한다 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 해설에 나오는 것처럼 행위자의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존재 조건에 형성되면서 취향의 차이를 일관되게 조직하는 것, 말 그대로 지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메인스트림 같은 거죠. 어떤 그 사회에서 특징을 보여주는 그 사회만의 어떤 관습 같은, 문화라고 보기에는 조금 협소하지만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그 사회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재생의 어떤 원리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비투스라고 하는 용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보면 헤비투스라고 해서 관습 같은 거죠. 헤비. 우리가 헤빗이 뭐죠? 습관 같은 거잖아요. 헤빗. 그죠? 그것을 우리가 아비투스라고 하는 말로 합니다. HABITUS에서 그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헤빗이라고 하는 어떤 습관, 이것에 그러한 단어에서 약간 파생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겠네요. 52번 문제입니다. 청소년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3번에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 문화를 하나의 정당한 하위 문화로 받아들이는 시각에서는 청소년들의 행동과 관습들을 청소년기에 보이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본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옳지 않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를 하나의 정당한 하위 문화로 받아들이는 시각에서는 정당한 하위 문화로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은 걔들만의 어떤 문화고 걔들만의 리그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죠. 인정은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말은 하위 문화이고 그 하위 문화는 하위 문화로서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 문화와 기성의 문화와 기존의 어떤 문화나 기성세대의 문화와 어느 정도 상호 교류도 하면서 서로 영향력을 미친다거나 또는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 어떤 접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긍정적인데 청소년 문화를 하나의 정당한 하위 문화로 보는 것은 그 문화 자체를 인정하는데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성세대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문화고 나중에 어떻게 변하든 간에 그것은 기성의 어떤 문화, 기성세대의 문화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기에 보여주는 하위 문화에 대해서 그것을 자연스럽고 또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 시기에 다 그런 거야. 그리고 끝나. 시간 지나고 나면
뭐 그거 별로 자기들도 가치 없다는 걸 알게 될 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당히 무시해버리는 어떤 그러한 관점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3번의 경우에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문화, 자기들 간의 어떤 그런 퇴폐적인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나머지 1, 2, 4, 5번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텍스트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인터넷 증후군의 내면 요인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은 겁니다. 자, 내면 요인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환경이 아니고 어떤 시설적인 측면이 아니고 내면이니까 1번 개인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중독 증상이 쉽게 올 수 있는 유전적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면 요인이죠. 그러나 개인의 어떤 교우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개인의 가족관계 이런 것들은 내면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적인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요인으로 볼 수 있으니까 53번의 답은 기억과 니은을 담고 있는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번 문제입니다. 가정의 순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가정의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은 가정이 어떤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할이나 기능을 해주는 것을 찾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자 5번 볼까요? 가족과의 인간관계를 통해 항상 자기중심적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 이것은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이죠. 그죠? 그래서 가족 중심에서 우리가 어떤 대인관계 능력을 좀 이렇게 하고 양보라든가 배려라든가 타인에 대한 어떤 그런 대인관계 능력을 키워주면 참 좋은데 자기 중심적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은 역기능적인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순기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5번입니다. 그 다음에 55번 문제입니다.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청소년은 가정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렇지만 또 지역사회가 청소년 발달이라든가 청소년의 어떤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부 체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중간 체계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근데 4번 해볼까요? 주민들과의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 성장 발달하는 중고 환경이다. 바로 이게 지역사회를 바로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2번 보세요. 제1차 사회화 기관으로서 청소년 교육의 장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뭐예요? 가정을 설명하는 이런 내용으로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다 틀린 거니까 55번에 4번만 여러분들이 잘 챙기시면 되겠네요. 56번입니다. 다음 중 성인사회에 반발하는 청소년의 문화는 무엇인가? 이게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요. 우리가 뭐 90년대 중반 정도 나왔던 강남을 중심으로 어떤 청소년의 어떤 퇴폐적 문화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오렌지족에 대한 문제인데요. 뭐 그런 게 있었다. 앞으로 이 문제 나오기 좀 힘들어요. 오렌지족 벌써 지금 뭐 20년 전 얘기니까 이제는 조금은 철진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어떤 기성세대와 전혀 다른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요즘은 또 뭐 N족 이런 것도 있죠. N족. 그러니까 네트워크족이죠. 그죠? 네트워크족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버 상으로만 노는 그 네트워크로만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들만의 문화를 즐기는 젊은층, 뭐 N세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은 지금 오렌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5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청소년의 매스미디어 이용 증가로 인한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특징을 잘 알면 이 문제 쉽게 풀어지는데요. 4번에 볼까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가 지나치게 다양화되어 있다. 자, 정보를 받아들이는 어떤 개인의 경우에는 다양성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거는 매스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매우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매스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람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얘기를 받다 하더라도 어떤 자기 어떤 가치 판단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조작된 정보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부안해동하고 스스로의 판단 능력을 유예시켜버리고 판단 능력이 유실되는 이러한 상황의 바로 매스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입니다. 그래서 4번의 같은 경우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가 지나치게 다양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설명한 거니까 4번이 옳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설리반의 대인관계 발달 단계와 그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입니다. 다 설리반 여러분들 프로이트의 제자이면서도 성격의 내용은
대인관계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인관계에 대한 그 유명한 6단계를 언급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주로 뭐 영아기부터 청소년 후기까지 해서 성인 사회에 통합되고 싶은 욕구를 보여주는 마지막 청소년 후기까지 해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정기와 후기, 또 청소년의 정기와 후기, 이렇게 해서 성인이 바로 되기 전까지의 발달 단계를 6단계로 나눈 학자입니다. 네, 거기 보면 3번에 보면 청소년기는 협동과 경쟁적 활동을 통해 또래와 상호작용하려고 하는 단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청소년 정기와 후기와 관련된 내용을 통합적으로 설명한 가장 올바른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설리반의 영아기와 유아기와 아동 정기, 아동 후기, 청소년 정기 후기 이렇게 6단계가 있다는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고 제 텍스트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서 이 내용 좀 찾으셔가지고 설리반의 대인관계 발달에 따른 단계별로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59번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역시 박스에 있는 내용 다 청소년 문화의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설명하지 않을게요. 60번 문제입니다. 학교 부적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번 학습 부진은 학교 부적응과 관련이 없다. 학교 부적응을 하면 아무래도 학습 부진에 어떤 그런 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죠. 뜬금없이 기억의 문장은 전혀 맞지 않는 문장입니다. 학업 부진은 학교 부적응의 관계가 굉장히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험해 볼까요? 5번째, 학업 중단 청소년의 추후 지도를 위해 각급 학교에서는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글쎄요, 학업 중단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를 그만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방과 후가 아니고 다른 방법을 해야겠죠. 지금 현재 방과 후 돌봄 교실이라든가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업 중단이 아니에요, 그죠? 주로 취약계층의 어떤 청소년이나 아동을 위해서 학교의 시설물을 이용해서 방과 후에도 아이들이 학업을 또는 어떤 그 생활의 어떤 지도를 위해서 실시하는 그러한 제도죠. 그러니까 지금 학업 중단의 청소년은 아니 학교 밖 청소년이니까 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60분은 니언, 디귿, 리얼이 옳은 얘기니까 그것을 담고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번 문제입니다. 폭식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폭식증, 우리가 일반 뭐 신경증적 폭식이라서 DSM-5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옳은 것입니다. 1번 폭식 후에 구토나 단식이 뒤따른다. 그렇죠. 이 폭식증은 말이죠, 특징이 또 뭐냐면 폭식증이라고 해서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냥 소화될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게 아니라 또 폭식증은 또 이면에 뭐가 있냐면 체중이 늘어날까봐, 그죠? 또 뭐 살이 찔까봐, 비만해질까봐죠. 이거 어떻게 비만이라고 씁시다. 그래서 체중에 대한 걱정, 그 다음 또 비만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구토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토해내버리는 그런 것도 하고 또 많이 먹었으니까 또 단식을 또 하겠죠. 체중이나 비만이 또 걱정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얘기고요. 2번 왜곡되지 않는 신체상을 가지고 있다. 왜곡된 것이 있으니까 이 폭식을 한다거나 또는 구토를 하거나 아니면 비만이나 체중에 대해서 신경증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거식증보다 더 심각한 저체중이 나타난다. 그렇지 않죠. 거식증을 아예 먹지 않는 거니까 정말로 체중이 빠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5번 보세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여학생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62번입니다. 청소년 자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입니다. 청소년 자살의 경우는 자살 전조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자, 전조 행동. 청소년 자살에 있어서 성인의 자살과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전조 행동입니다. 물론 성인도 이런 전조 행동을 보이긴 합니다만은 특히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살에 있어서 전조 행동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자살을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눈치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나 친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자살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타까움을 느끼는 건데, 바로 이러한 전조 행동에 대해서 청소년의 경우에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히려 성인들보다 더 잘 나타난다.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못한 설명이네요. 2번, 3번, 4번, 5번은 맞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6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청소년기 우울증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2번에 보세요. 청소년들의 우울증은 유전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자, 꼭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청소년의 자살의 원인에 있어서는 물론 외부적이고 환경적인 외부적이고 환경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유전적인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좀 우울증에 노출이 심하게 좀 우울증의 어떤 경향이 있다든가, 또 우리가 심정적으로 또 심약한 어떤 그러한 정서적 어떤 태도 이렇게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유전적 요인도 작용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죄송합니다. 준비했던 내용도 다 오늘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01페이지에 64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3번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63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